자, 22페이지 펼쳐봅시다. 자, 삼국의 종교와 사상,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에 배웠던 삼국시대의 역사는 정치사만 배웠지.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와 사상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귀신, 사직, 영성에게 제사 지내기를 좋아한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서 크게 모이는데 이름이 동맹이라고 한다. 자, 전통 풍습이 있었다는 거지.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삼국의 종교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처음에는 전통 신앙을 믿었어. 제천 행사 같은 걸 열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동맹 같은 제천 행사를 열었는데 나중이 되면 삼국의 종교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중국에서 종교와 사상을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 유교, 도교라는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종교와 사상을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처음에 삼국의 전통적인 제천 행사 민간 신앙과 그 다음에 불교, 유교, 도교를 나눠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삼국에서 그 전에 제천 행사 전통 신앙에 뭐가 있었느냐, 그리고 불교, 유교, 도교가 들어왔는데 삼국이잖아. 그러면 고구려는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다음에 백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신라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유교도 마찬가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도교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하나, 불교, 유교, 도교를 믿었다면 거기에 증거가 되는 유물들이 남아있겠지. 불교라면 불상이나 탑이나 절이 남아있을 것이고, 유교면은 유교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비석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역시 도교의 사상이 반영되는 유물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가 봅시다. 자, 처음에 삼국은 아직 중국에서 유교, 불교, 도교가 안 들어왔을 때야.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나름대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겠지. 그때는 이걸 내세웠대. 천신신앙을 내세웠대. 자, 천신신앙은 뭐냐면 삼국의 왕실은 모두 자기의 시조를 하늘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구려의 신화를 보자. 주몽인데 주몽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해모수라는 사람이고 엄마는 유화 부인이야. 그런데 해모수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늘 천신의 아들이야. 유화 부인은 화백이라는 강의 신의 딸이야. 그러니까 주몽이라는 사람은 강의 신의 딸이, 그러니까 강의 신의 외손자고 하늘의 손자인 거지. 하늘과 연결을 시켰다는 거야. 신라도 봅시다. 신라도 마찬가지야. 신라도 박혁거세가 있잖아. 얘는 어떻게 돼? 아래에서 태어났지. 근데 알이 어디서 떨어졌느냐? 하늘에 용이 내려와서 알을 깠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박혁거세의 부인인 알령도 우물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 계룡, 머리가 닭대가리인 용이 내려와서 우물에 빠졌는데 거기 가보니까 애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 하늘과 좀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겠지. 그 이전 시대지만 환웅이 내려와서 곰을 사람으로 만들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단군이잖아. 그러니까 백제는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삼국의 왕실은 자기 시조를 하늘과 연결시켜서 자신이 천신의 자손임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사실 백제도
거슬러 올라가면 뭐 신하는 잘 안 남아있지만 그런 걸 따졌을 수도 있지. 그래서 국가 차원의 제천 행사를 주도하여 권위를 과시하였다.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 왜 하늘의 제사를 지낼까? 왜냐면 시조가 천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럼 왕실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천 행사를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웠다. 천신신앙, 뭐 천손신앙, 뭐 천손의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천 행사를 많이 개최했고, 대표적으로 고구려에서는 저번에 배웠듯이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했다. 부여도 뭐 영고라는 걸 하고 뭐 그랬다고 하지. 자, 백제와 신라 왕실 역시 자신들이 하늘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제사를 통해 연맹체를 통합하였다. 근데 한계가 있어. 자,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런 한계가 있어. 삼국 통일 초기에는 연맹체를 구성하는 각 부도 나름의 시조신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건국 신화로 국가를 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진 않지만 아마도 고구려도 연맹왕국을 할 때 5부가 있었지. 신라는 6부가 있었대. 백제는 시작할 때 이름이 십제야. 뭐 10개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연맹왕국 시절의 각 부도 돌아가면서 왕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신화가 남아있진 않지만 각 부도 야 니네만 하늘의 자손이야? 우리도 시조가 있는데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야 우리 하늘의 자손이고 너무 잘났어,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왜? 통합의 대상인 각 부도 야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인 거지. 불교를 수용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공고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천손신앙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는데 왕실의 권위를 불교를 통해서 높여준다는 거야.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삼국은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백성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국에서 불교가 전해졌는데, 자,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전진해서 받아들이고, 백제는 침류왕 때 받아들이고, 신라는 법풍왕 때 받아들여. 시기는 각자 다릅니다. 자, 고구려는 4세기 372년에 받아들였고, 백제는 침류왕 때 역시 4세기 384년. 근데 신라만 6세기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정확히 몇 년이냐면 뭐 6세기 초반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527년 뭐 이런 때라고 해. 자,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했대. 그러면 자기 그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그지? 왜 그랬냐면, 자 보자.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거야. 자, 왕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왜?
불교를 받아들여서 중앙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고 싶었겠지.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당연히 신라의 법흥왕입니다. 자, 여러 신하가 믿지 않고 이런저런 불평을 많이 했다. 왜? 신하들은 싫겠지. 왕권이 강해지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이차돈이 하찮은 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이차돈의 목을 베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하얀 피가 나왔다는 거지. 그 신하가 이 비석에도 적혀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저런 진통이 있었지만 삼국은 모두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불교 사찰도 많이 세워주고 왕실이 직접 불교 행사도 크게 열고, 그치?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사찰도 세워줘, 불교 행사도 많이 세워줘. 그러면 도대체 이 불교는 왕권에 무슨 도움을 줬을까? 자, 이런 도움을 줬다고 해요. 불교는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배층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종교로 자리 잡았고, 기존에 있었던 천신신앙, 상신신앙 같은 토착신앙을 버리지 않고 아예 배척하는 게 아니고 융합시키면서 확산을 시켰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불교라는 종교가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 왕즉불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왕은 부처라는 거야. 삼국의 왕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싶어 했지. 그래서 나는 천신의 자손이야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지. 왜? 나도 천신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해버리잖아. 그래서 불교에서 무엇을 해주냐면 불교가 야, 왕이 곧 부처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들였는데 불교에서 부처님이 제일 높은데 그 부처가 곧 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왕의 권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왕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귀족들도 받아들이는 게 지배층의 통치를 합리화시켜. 예를 들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불교에서는 이런 걸 주장하잖아. 아니면 뭐 윤회 이런 걸 주장하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 막 엄청 막 사람이 잘났어, 뭐 잘생기고 이쁘고 뭐 머리도 똑똑하고 뭐 돈도 많고 다 가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걸 업이고 윤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얻어간다는 거지.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비록 사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지금 노력해서 착하게 살면 다음에는 좋은 걸로 태어날 수 있어. 이게 지배층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귀족이고 지배층이야. 그러면 백성들이 열받을 거 아니야. 아니 너는 뭔데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뭘 잘못했길래 태어나자마자 뭐 노비고 막 이래가지고 살기가 힘드냐. 근데 불교에서 설명해 준 거야. 야, 이건 다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귀족인 사람들은 전생에 뭔가 잘했어. 뭐 나라를 구했건 뭘 했건 간에 전생에 덕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귀족이나 지배층으로 태어난 거야. 거기에 끝판왕이 왕인 거지. 왕은 전생에 부처였거든. 근데 지금 노비이고 힘들게 사는 사람, 야, 니네는 옛날에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옛날에 짐승이었어. 짐승으로 살면서 좀 착하게 살아서 지금 인간으로 레벨업을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해서 지금 또 착하게 살면 지배층의 말을 잘 듣고 이웃한테 잘하고 덕을 쌓아서 착하게 잘 살면 다음 생에는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배층의 통치를 합리화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왕실의 권위만 높여주는 게 아니고 뒤에 가서는 지배층의 권위도 높여주는 겁니다. 페이지 넘겨서. 자, 불교만 받아들인 게 아니야. 유교도 받아들입니다.
자,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유학도 삼국의 정치와 문화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자, 이거는 종교는 아니니까 언제 정확히 공인했다 이런 거는 없어. 막 아까처럼 연도가 막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불교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던 것 같아. 그래서 삼국은 유학을 바탕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를 키우려 하였다. 유교의 가장 장점은 이거지. 충성, 효도 충성 이런 걸 주장하기 때문에 유교가 잘만 써먹으면 충성, 나라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어딜까? 왕실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왕권 강화에 유학도 도움을 줍니다. 자, 고구려는 대표적으로 소수림왕 때 중앙에 태학을 설립하는데 이게 뭐냐면 학교야. 학교인데 뭘 가르치느냐? 유교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거지. 또 소수림왕이네. 그래서 소수림왕이 중요한 거야. 불교도 소수림왕 때 받아들이잖아. 자, 지방에는 경당을 두어 평민자재에게 유학과 활쏘기를 가르쳤다. 역시 경당도 학교인 거야. 근데 둘의 차이는 수도에, 중앙에는 태학이 설립돼서 귀족을 대상으로 한 거고, 지방에는 경당이 세워져서 평민, 그러니까 귀족 평민 다 유교를 가르쳤다는 거야. 충성해라 이거지. 자, 백제는 어땠을까? 백제 역시 태학을 설치했고 오경 박사를 두어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여기서 말하는 오경이 뭐냐면 유교 경전인데 유교 경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5개라는 거야. 이거를 마스터했다라는 거지. 오경 박사, 오경 마스터인 거지. 그래서 유교 경전 5개 오경을 가르쳤고 일본에도 유교를 전해줬다는 거야. 오경 박사 중에 한 명인 왕인을 보내서 이 사람이 책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책만 갖다 주면 책에 글이 어려우니까 그냥 책만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여러분들도 교과서만 보기 어려우니까 이 동영상을 보겠죠. 그래서 오경 마스터 왕인을 보내서 논어를 들고 가서 이 책의 이런 내용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가르침을 전해줬다라는 거지. 그러면 백제는 중국에서 유교를 받아들여서 일본에 전해준 역할까지 한 거지. 중국에서 백제로 들어온 게 일본으로 간다 이거야.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특히 그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긴밀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신라는 어땠느냐? 신라. 자, 신라에도 유학이 수용되었대. 자,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충과 효를 강조한 세속 5개. 충과 효는 유교의 가르침이거든.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신라의 사람이 남긴 비석인데 두 사람이 함께 3년간 유교경전을 습득하기로 맹세를 했다는 거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었나 봐. 비석에 새길 정도야. 우리 3년 안에 책 마스터하자. 유교경전 마스터하자.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들 친구랑 같이 막 SNS 같은 데 올리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중간고사 100점 맞는다. 막 이런 식으로 쓴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면 수능 막 450점 만점에 40점 막 이렇게 맞겠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야. 근데 뭘 공부할 거냐? 유교 경전을 습득하기로 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신라에도 유학이 수용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삼국은 역사책도 편찬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역사서가 편찬이 됐다.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국의 역사서요. 자,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간단해.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고구려부터 볼까? 고구려는 신집이라는 역사책이 썼대라는 거. 신집 5권 뭐 이렇게 얘기. 그 다음에 그 전에 육이라는 역사책도 존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를 좀 더 잘 봐야겠지. 신집. 자, 그다음에 백제는
서기라는 역사책이 썼는데 이거는 시기도 알아둬야 돼. 근초고왕 때 쓰여집니다. 그치? 누가 썼느냐? 근초고왕이 쓴 건 아니야. 고흥이라는 사람이 편찬했대. 자, 신라는 국사라는 책이 쓰여지는데 전성기인 진흥왕 때 쓰여집니다. 역시 진흥왕이 안 썼겠지. 쓴 사람은 누구냐? 이름이 거칠부.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려는 신집, 백제는 서기. 그래서 일본 애들이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쓴 역사처를 일본서기라고 불러. 얘는 뭐 백제서기인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문제는 남아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 공부할 거 많아지고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다시 볼까요? 고구려는 뭐였을까? 신집. 백제는 고흥이 근초고왕 때 쓴 서기. 신라는 거칠부가 쓴 국사. 이런 책들이 쓰여졌지만 참으로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 말고도 많은데 대표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에 도교도 전해져. 도교는 초록색으로 해보자. 도교는 약간 초록색 느낌이 있어서. 자, 중국에서 생겨난 도교는 산천 숭배 사상이나 심선 사상과 결합하여 삼국에 받아들여졌다. 도교는 특히 고구려와 백제에서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도교는 좀 정치적인 의미는 좀 약해. 자, 고구려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사신도 등의 고분 벽화를 남겼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이게 사신도예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구려 강서대묘에 이런 벽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도교구나, 고구려구나, 6세기 이후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아냐 모르냐를 물어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사실 알아두세요. 고구려 강서대묘 사신도가 있네, 도교네, 고구려 거네, 6세기 이후에 만들어졌겠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 아까 도교가 정치적 의미는 좀 약했다고 했는데 정치적 의미를 써먹은 사람이 있어. 고구려 말기의 연개소문은 불교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불교 사찰을 도교 사원으로 바꿔 도교를 장려했대. 불교 세력은 이미 지배층이 매우 많이 받아들인 종교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 왕권 강화에도 영향을 줬지만 귀족 세력의 힘이 강하기도 했어.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도교를 장려했나 봐. 그래서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백제는 각종 벽돌이나 백제, 금동, 대항로 등의 도교적 이상세계와 신선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옆에 보는 산수무늬 벽돌 백제 거고요.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동 대항로는 페이지를 넘겨볼게. 이게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근데 금동 대향로는 도교의 상징도 있지만 불교의 상징도 있어. 예를 들면 연꽃 이런 건 불교의 상징이거든 사실. 도교의 이상함을 표현하기도 했고, 봉황 같은 경우에는 도교의 상징이고, 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중국에서 숭상을 많이 해서 이거는 뭐 불교도 되고 도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금동대항로는 불교와 도교 모두를 상징한다고 보면 돼. 옆에 이 사신도 아까 봤던 사신도 중에 청룡이 있네. 근데 청룡 말고도 주작, 현무, 뭐 백호
이런 사신들이 그림으로 그려놨다는 거지. 좁은 벽화에다가. 얘네들은 도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밑에 사료로 보는 역사 한번 봅시다. 신라 왕실과 불교. 그치? 왕권 강화와 연관을 한번 지어 봅시다. 자, 자료 1번 보자. 자, 576년 진지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자기 이름을 사륜 또는 금륜이라고 하였고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다. 근데 이 이름이 뭐냐면 사륜이와 금륜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 자, 전륜성왕에는 금륜, 은륜, 동륜, 철륜의 네 왕이 있다. 불교의 이상적인 왕인 전륜성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칭한 거야? 나는 불교의 이상적인 왕인 전륜성왕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누가? 진지왕이. 나는 곧 전륜성왕이다. 근데 전륜성왕이 곧 누군 줄 알아? 부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불교에서 얘기하기를 부처님이 원래 왕의 자손이었는데 부처님은 왕을 때려치고 나가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됐지. 근데 평행우주로 생각을 해보면 평행우주처럼 부처님이 만약에 출가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왕을 계속 했다 해보자. 근데 부처님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왕으로서도 엄청 뛰어나죠. 출가 안 한 부처님이 계속 왕을 하면 그 전륜성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전륜성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곧 부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자료 2번도 보자. 자, 신라 진평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백정이고 자기 이름을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으로 지어버렸어. 왕비 이름은 석가모니 어머니 이름이야. 그러면 석가모니 아버지의 이름인 사람과 석가모니 어머니 이름인 왕비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부처님이 되겠지. 자기의 권위를 높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료와 같이 신라 왕실의 불교식 이름을 사용한 까닭이 뭐냐? 내가 곧 부처다. 내가 곧 부처의 아버지다. 왕권 강화,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국은 불교를 엄청 밀어줘. 여기 보면은 이런 수많은 탑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겁니다. 분황사 모존 석탑 신라 거. 불국사 3층 석탑 통일신라 거. 발해 영광탑 나중에 발해도. 그지? 이렇게 불교가 삼국의 왕권 강화와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4페이지 봅시다. 자, 남북국 시대의 종교와 사상입니다. 저번에 아까 한 게 삼국 시대였잖아요. 그 이후의 시대지. 남북국 시대는 계속 얘기하지만 통일신라와 발해가 존속했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라 이렇게 얘기하면 통일신라를 얘기하겠지. 그죠? 자, 밑에 봅시다. 자, 남북국 시대에도 여전히 불교는 계속 융성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불교가 주요 종교가 아닌 적이 거의 없었죠.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탄압을 당했지만 민간에서는 불교를 주로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 이후 신라에서는 원효와 의상 등 여러 승려의 활약으로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일반 백성에게도 불교가 널리 퍼졌다. 7세기 말의 이야기예요. 이 원효와 의상은 그 삼국이 통일되기 직전 시기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교에서
통일신라 시대 불교에서 우선 원효와 의상을 비교를 해봐야겠지. 7세기 때 이야기야. 자, 원효는 뭘 주장했냐? 모든 것은 오직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심사상이라는 걸 내세워서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고, 자,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를 추구했어요. 원래 불교는 지배층들에게 환영을 받았지. 근데 원효는 백성들에게도 불교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가 사상이 깊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어려운 종교인데다가,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불경이 매우 어려워요. 이야기하는 내용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인데 중국에서 번역을 한 불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지금도 불교 용어가 어렵잖아. 그런데 원효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나무 아비타불만 암송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뭐 플러스 좀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힘썼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화는 지배층뿐만 아니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불교를 대중적으로 믿게 해줬다라는 이야기지. 자, 의상을 봅시다. 의상은 화엄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화엄종을 개창했대. 해동 화엄종. 해동은 우리나라를 뜻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화엄종을 열었다는 거예요. 자, 화엄종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연관되고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상은 누구한테 환영을 받냐면 통일신라 시대 왕실과 지배층의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왜 이렇게 환영을 받았냐면, 이 의상이 모든 것은 모두 연관되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곧 신라의 통일을 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원래 있는 것을 깨트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대의 지배층들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의상은 지배층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자를 많이 길러서 신라 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당연히 왕실과 지배층의 지원도 많이 받았겠지. 자, 그 다음에 원효 의상 말고 한 명 더 있는데, 이 사람은 해초라는 사람이 있는데, 해초는 인도까지 가서 불경을 가지러 갔다가, 인도에 갔다 온 사람이 얼마 안 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뭐 자주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목숨 걸고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걸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갔다 온 인도에 대해서 기록을 한 왕허천축전, 이거는 해초가 인도 기행문을 적은 거. 그래서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 왕허천축국전이. 이게 굉장히 국제적인 게, 신라 사람 해초가 중국에 가서 불교를 공부한 다음에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갖고 와서 중국으로 돌아와서 쓴 책이 왕허천축국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발견된 것도 중국 지역인 거지. 자, 그러다가 통일신라 시대가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8세기, 특히 9세기 때 되면 그 불교 중에서도 새로운 게 유행을 해요. 선종이 유행을 합니다. 자, 선종은 뭐냐? 선종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교리를 주장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불경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에서는 불경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해초가 인도까지 가서 그 먼 인도까지 가서 불경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불경은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럼 불교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야. 난 고민만 하면 되잖아. 막 불경을 읽기 위해서 한자, 산스크리트어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좀 학식이 낮아도 깨달음만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불교란 말이야. 그래서 당시 새롭게 뜨고 있던 호족에게 호응을 얻어요. 원래는 왕실의 지원을 받았어. 근데 이게 새롭게 떠오르는 호족들에게 호응을 받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이런 교리는 기존 지배층인 왕실과 진골한테는 별 호응이 없었던 거지. 새로운 지배층인 호족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선종은 호족을 사상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호족들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종 사찰은 지방의 문화 중심지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사찰을 지을 때는 호족의 지원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선종 사찰은 지방에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방에 호족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 자, 풍수지리설은 저번에 신라 말기 얘기할 때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면 경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도 명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이게 핵심이야. 지방도 명당이에요. 자, 원래는 경주 중심의 사고면 경주가 명당이고 왕실은 경주에 있는 신라 왕실만 인정을 하게 되겠지. 근데 지방도 명당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지방에서 새로운 수도가 나타날 수 있고 왕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지? 그러면 당연히 호족들은 내 지역에서도 수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운 왕조를 열 수도 있다는 거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선종과 풍수지리설은 호족과 친하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신라 말기에 유행했고, 그리고 이것은 고려 초기에도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불교의 대세는 사실 선종이에요. 선종이랑 뭐가 대립이 되냐? 교종. 기존에 있었던 불경을 중시하는 불교는 교종이라고 불렀거든. 자, 그리고 유학을 빼놓을 수 없겠지. 자, 통일신라 시대 유학도 그 전보다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는 통일신라겠지? 유학을 장려하게 되는데 어떻게 장려했는지 봐야 돼요. 우선 국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어. 언제 때? 신문왕 때. 그 다음에 원성왕 때는 유교 경전을 위한 정도에 따라 관리를 채용하고자 시험 과목 같은 제도를 만드는데 그 제도가 바로 독서 삼품과입니다. 자, 그래서 신문왕은 신라 전성기 때 왕이죠. 7세기 때 왕이고, 원성왕은 슬슬 신라에서 이제 좀 문제점이 드러나던 시기인 8세기 말의 왕이야. 시기가 다르고 왕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에선 동일하지. 유학과 관련된 제도들이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의 제도들이다. 이건 공통점이고, 시행된 시기는 신문왕, 원성왕,
7세기와 8세기 말 이렇게 100년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교를 바탕으로 성장한 세력이 누구냐? 특히 육두품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진골이 최고 높은데 진골보다 한 단계 낮은 귀족이 육두품이에요. 근데 신라의 골품 제도에 의하면 진골만 최고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육두품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육두품이 자기네들은 태어나서 신분만으로는 최고 지위에 못 올라가니까 실력을 키우자. 뭘로 실력을 키우느냐? 유교로 실력을 키우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육두품 세력은 믿을 건 귀족이 아니고 왕밖에 없겠지. 그래서 화문전 능력을 바탕으로 유교를 얘기하는 거야.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고 왕한테 달라붙는 거지. 실무를 담당하여 왕권을 뒷받침하였다. 그래서 유학이 장려가 되니까 뭐 유학자나 문장가가 많이 배출이 되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뭐 강수라는 사람은 문서 작성에 능했고, 설총이라는 사람은 이두를 정리하고 유학 경전 보급에 힘썼다. 그래서 삼국통일 이후에 많은 신라인들이 당으로 건너 유학을 공부했으며 빈곤가, 당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중국 당나라는, 이 당시 당나라는 특이하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자기네 관리까지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외국인들을 국적도 안 바꿨는데 와서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을 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시험 잘 보면 막 높은 직급, 막 도지사 막 이런 것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최치원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깊이 연구했고 문장으로 이름을 떠쳤는데 이 세 명, 강수, 설총, 최치원 모두 육두품, 그러니까 육두품 세력이 자신이 신분적으로는 최고의 지위에 못 올라가니까 실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유교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진골 중에 아무도 없었던 건 아니고, 진골 출신이라는 김대문이라는 사람도 활동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발해는 어땠을까? 자, 발해도 역시 불교와 유학이 발전합니다. 자, 발해에서 불교는 그 유적을 보면 돼. 요것만 보면 됩니다. 유적, 발해에서 불교가 많이 발전했네. 발해 불교 문화의 대표적인 건 뭘까? 석등이 유명하다. 그치? 아, 발해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불 병좌상이라는 유물이 발해 불교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사진이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사진이 있으니까. 이게 발해 거. 이것이 바로 왜 이불 병자상이냐? 부처님 몇 명이에요? 2명이죠? 나란히 앉았지? 병렬해서 앉았다. 병좌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26페이지에 있어요. 하나 더 있네. 그지? 발해에서 탑도 있네. 그러니까 발해 불교 유적이 3개나 있는 거야. 영광탑도 있고. (26페이지)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발해에서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수용해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려 했고 주자감을 설치했다. 역시 이것도 학교지.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요? 고구려의 태학, 백제도 태학, 그지? 통일신라는 국학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중앙통치기구인 육부의 명칭에는 유교 덕목을 붙였다. 그래서 충, 인, 이, 지, 예, 지, 뭐 예신, 뭐 이런 유교 덕목들에 붙였대. 그만큼 발해에서도 유교를 중시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발해가 당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했다.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최치원이 막 그 서로 막 그 사신을 앉힐 때 순서를 얘기하고 그랬던 거잖아. 그러니까 발해도 당나라에 사람을 많이 보냈는데 마치 신라에서 빈곤과에 합격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발해도 빈곤과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빈곤과 수석도 배출을 해요. 그 신라에서 난리가 난 거야. 원래 빈곤과 수석은 신라에서 대대로 했는데 발해에서 이제 우리를 쫓아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자, 발해 문왕이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 장려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와 관련된 게 여기 나와 있네. 문왕의 존호, 그러니까 붙여주는 거야. 문왕의 전호는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 대학인데 이 존호를 보니까 불교의 덕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지. 존호라는 거는 원래 유교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유교 덕목도 되어 있지만 유교와 불교 이념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 연호는 뭐냐? 연호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지. 즉 우리가 비록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국에 사신도 보내고 좀 굽실거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힘을 가진 나라다라는 걸 과시한다는 거야. 자, 밑에 봅시다. 자, 발해의 한문학, 신라의 한문학 한번 읽어보시고 이만큼 발해와 신라의 한문학이 발전했다, 문화가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이것도 그냥 별거 아니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읽고 발해 거구나 이건 알아야 돼. 읽고 신라 거구나, 최치현이구나, 이 사람이 빈곤과 합격했구나, 근데 육두품이구나, 유교 공부했구나,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